안녕하세요.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한 센서 신호 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텔레다인 르크로이 기술지원팀 황윤선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PC 또는 특정한 장비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센서에서 출력되는 신호들에 대하여 오실로스코프라는 범용 장비를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에 사용될 디바이스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두이노 보드와 MPU 6050 센서입니다. MPU 6050에서는 가속 센서와 자이로 센서로 측정된 결과들을 I2C 신호로 아두이노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두이노는 PC와 통신을 하게 되고 PC에서는 이 측정 결과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런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실로스코프에서는 오실로스코프의 기본 기능으로는 이런 그림을 구현할 수 없지만 보시는 것처럼 비행기의 머리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그래프가 올라가고 내려오는 방향으로 같이 그래프가 내려오게 되는 이런 기능들은 구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센서에서 출력되는 신호들의 다양한 분석 방법을 저희 텔레다인 르크로이의 HDO 9000 장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에 사용될 HDO 9000 장비입니다. 수직축 10비트 해상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대 4GHz의 밴드 대역폭 그리고 초당 40GHz의 샘플 속도로 신호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텔레다인 르크로이의 장점인 향상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좀 더 신호를 빠르고 편리하게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의 화면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DO 9000 장비의 특징인 10비트 수직축 해상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는 기존의 8비트 장비 대비 4배나 뛰어난 수직축 해상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파형은 일반적인 구형파에 리플 신호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장비의 최대 샘플 속도인 40GHz 샘플 per sec로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채널 설정에서 풀 밴드위스, 즉 4GHz의 대역폭으로 신호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호들 가운데 리플 크기가 작은 신호를 줌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큰 신호에 섞여 있는 작은 신호들을 관측할 때 8비트 설정은 퀀타이제이션 에러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수직축으로 256개의 레벨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방법인 소프트웨어 처리를 통해 수직축을 향상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수직축 해상도를 증가시켰을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장비의 대역폭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신호의 경우 낮은 주파수 대역의 신호이기 때문에 320MHz의 대역폭에서도 신호를 충분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4GHz의 대역폭이 필요한 신호의 경우에는 이러한 설정으로 절대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핸스드 레졸루션 혹은 하이 레졸루션을 사용하여 신호를 분석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능의 동작과 동시에 장비의 대역폭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원래의 상태에서 하이 레졸루션 모드를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 8비트 대비 4배 향상된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해상도가 증가를 하더라도 대역폭과 샘플링 속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적인 해상도 증가가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 해상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대역폭과 샘플링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더 향상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실제 I2C 신호를 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기본 설정 상태에서 I2C 신호의 데이터를 채널 1번, 클럭을 채널 2번에 연결해 놓은 것입니다. 오실로스코프 사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실로스코프 화면에 신호를 안정적으로 포착하는 것입니다. 시간 설정과 채널 1번의 전압, 오프셋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채널 1번에 관한 시간과 전압 설정이 끝났다면 다음 2번 채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변경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I2C 신호의 경우 데이터와 클럭의 볼티지에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장비라면 채널 2번의 설정을 변경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HDO 9000 장비의 원터치 기능, 즉 채널 1번의 탭을 채널 2번에 그대로 놓게 되면 채널 1번의 설정이 채널 2번으로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더 안정적으로 파형을 포착하기 위해 트리거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파형을 보시면 이 구간에서 폭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 트리거를 하면 됩니다. 트리거 설정에서 위스 트리거, 소스는 채널 1번, 그리고 폴라리티는 폭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포지티브입니다. 그리고 레벨은 파인드 레벨을 선택하시게 되면 스코프가 알아서 이 신호의 앰플리튜드의 절반인 지점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스 컨디션은 이 폭이 대략 10 마이크로보다는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10 미리세크로 설정해 놓으시면 이전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트리거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텔레다인 르크로이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시는 엔지니어 분들께서 트리거 설정이 어렵다고 판단되시면은 트리거 설정을 하실 때 오른쪽에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트리거 설정을 바꿀 때마다 이렇게 그림도 같이 변경되어 트리거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장비는 I2C 트리거 기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디코딩 설정이 완료된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형이 안정적으로 포착되고 있으면 이 신호를 디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설정에서 디코드 혹은 어널리시스에서 시리얼 디코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텔레다인 르크로이 오실로스코프는 한 번에 4개의 각각의 프로토콜을 디코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측정하고자 하는 디바이스에 보시는 것과 같은 다양한 신호들이 있다면 한 번에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디코드 1번의 I2C 프로토콜은 I2C를 선택합니다. 상단 탭의 디코드 셋업에서 데이터와 클럭이 연결되어 있는 채널을 확인하신 후에 뷰 디코드를 선택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디코딩 설정이 완료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쉽게 되는 이유는 스코프 화면상에 파형이 안정적으로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헥사 값으로 표시되고 있지만 아스키 혹은 바이너리로도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형을 보시게 되면 iSQC는 데이터 신호와 클럭 신호가 동시에 측정되고 있어야 디코딩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신호에 관한 분석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클럭 신호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채널 2번에 포착되고 있는 신호를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신호 분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텔레다인 르크로이 오실로스코프는 화면에 신호가 보이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계속 데이터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저, 매스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내부에서 계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매저 설정은 채널 1번의 앰플리튜드와 프리퀀시입니다. 원터치 기능으로 채널 1번 설정되어 있는 것을 채널 2번으로 바꿔놓고 이 채널이 화면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는 계속 데이터 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클럭 신호를 포착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디코딩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측정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표를 보시게 되면 오실로스코프로 포착된 MPU6050과 아두이노 사이의 iSQC 신호들을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들이 포착된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신호를 줌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를 해서 줌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표에 나와 있는 프레임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줌된 파형을 보시게 되면 실제 파형 위에 디코딩된 값들이 표시가 되고 있어 아래의 테이블과 매치를 시키지 않더라도 어느 구간에서 어떤 값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이 스타트, 어드레스 D1, 그리고 리드 프레임, 그리고 여기는 액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다음에 데이터 신호가 나오고 이 빨간 부분은 이 신호는 액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톱 신호. 그리고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센서에서 출력되는 리드 데이터에서 데이터의 바이트가 32개 그리고 10개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 가운데 처음 보여드렸던 비행기에서 날개의 방향과 기울기 등에 대한 정보들은 이 32개의 바이트 안에 있습니다. 이는 실제 출력되는 센서의 신호가 42개의 바이트이며 이를 한 프레임에 전송하지 않고 2개의 프레임으로 나누어서 전송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아두이노의 스케치 코드와 센서의 데이터 시트에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표에 표시된 데이터들 가운데 필요한 부분은 리드에 해당하는 신호들, 그리고 데이터의 길이가 32바이트에 해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테이블 필터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리드 라이트가 표시된 항목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테이블 필터가 표시가 되고 여기에서 리드에 해당하는 값을 넣고 필터를 걸게 되면 여기에는 리드에 해당하는 항목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랭스에서 32바이트
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전에 보셨던 많은 데이터 프레임 가운데 해당하는 항목만을 표로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지금은 제가 트리거 설정을 펄스 폭을 이용한 트리거를 하고 있지만 아이스큐어식 데이터들의 값들을 가지고 트리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 설정에서 시리얼을 선택하시고 프로토콜은 아이스큐어식, 그리고 아이스큐어식 설정에서 데이터와 클럭이 연결되어 있는 채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레시홀드는 데이터 신호에서 앰플리튜드의 절반인 지점에 트리거 포인트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트리거 타입이 스타트이지만 필요한 부분은 어드레스 D1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의 길이가 32바이트인 신호입니다. 그래서 트리거 타입을 프레임 랭스 그리고 어드레스를 D1 그리고 바이트 랭스를 32라고 입력을 한 후 트리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드 데이터의 프레임 랭스가 32개의 바이트를 가지고 있는 이 신호에서 트리거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32바이트의 프레임 랭스로 트리거를 했지만 필요에 따라서 어드레스와 데이터를 가지고도 트리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의 경우에도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범위를 지정할 수도 있고 범위를 지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위치도 설정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센서의 3차원 데이터들이 스코프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32개의 바이트 데이터들 가운데 비행기 모양을 기준으로 머리가 위아래로 향하게 하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신호들은 5번째 바이트에서 4바이트입니다. 이 값을 표시하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디코드 설정에서 상단 탭에 메저 항목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메저 항목에서 메시지 투 밸류를 메시지 투 밸류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디코드 메저에는 보시는 것처럼 특정 아날로그 신호와 특정 메시지 사이의 타이밍을 측정하는 메시지 투 아날로그와 아날로그 투 메시지, 그리고 예를 들어 디코드 1번에는 아이스큐어식 디코드, 2번에는 SPI를 설정한 경우 이 둘 사이 특정한 메시지 사이의 타이밍을 측정하기 위한 메시지 투 메시지, 그리고 하나의 디코드 라인에서 특정한 메시지 사이의 타이밍을 측정하기 위한 델타 메시지, 그리고 스코프에서 설정되어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메시지 프레임이 차지하는 시간을 퍼센트로 나타내는 버스 로드, 그리고 메시지의 개수를 나타내는 넘버 오브 메시지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메시지 투 밸류를 선택하시고 P1에 표시하도록 어플라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메시지 투 밸류의 기본 설정인 0번째 비트에서 8개에 해당하는 비트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필터는 ID에서 7비트의 리드라이트 비트를 기준으로 D1, 그리고 밸류 값은
5번째 바이트이기 때문에 스타트 포지션은 32번째 비트, 그리고 넘버 오브 비트는 3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표시된 값이기 때문에 인코딩은 사인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값들은 상대적인 값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유닛에 볼트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필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제가 일부러 해놨습니다. 다음으로 비행기의 날개 부분에 해당하는 값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P2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존의 장비라면 제가 P1에 적용했던 방법들을 하나하나 다시 따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HDO 9000 장비의 원터치 기능으로 쉽게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1을 드래그하여 P2에 놓게 되면 P1의 설정이 그대로 P2에 복사가 됩니다. 따라서 저는 P2에 해당하는 밸류 값에 대한 정보만 변경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8번째 바이트에서 4개의 바이트를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 포지션이 64번째 비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P3에는 비행기의 머리가 향하는 방향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고 파라미터 3번의 밸류 값을 96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방향에 따라 분리된 값들이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이 값만 가지고는 어떠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오실로스코프에서 측정된 결과값을 수직축으로 나타내고 그 결과값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분포시키는 트렌드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기능은 측정된 P1의 설정에서 아래에 보시면 트렌드 버튼이 있습니다. 트렌드된 버튼을 F1에 설정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P2에도 트렌드 버튼을 누르시고 F2에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P3에서도 트렌드 F3에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셨던 비행기 화면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행기의 날개의 방향이 바뀜에 따라서 가운데 그래프가 위아래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의 머리가 아래로 위로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위쪽 그래프가 바뀌는 것도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 그래프는 비행기 머리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눈으로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실로스코프의 기본 기능으로 이렇게 3차원 데이터를 구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측정된 I2C 데이터를 통해서 이러한 경향을 분석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디코드 메저먼트 몇 가지를 해 보겠습니다. 디코드 설정에서 메저먼트 그리고 항목에서 델타 메시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이미 제가 표에서 리드에 32개의 바이트를 필터링을 했기 때문에 해당하는 항목의 메시지가 대략 15ms 나오고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버 오브 메시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P2에다가 설정을 해 놓고 어플라이를 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필터링을 했기 때문에 3개의 메시지 개수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서 랭스 32개의 필터를 해제를 하시게 되면 전체 리드 데이터의 개수인 12개의 리드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리드라이트 필터를 해제를 하시게 되면 전체 메시지 개수가 표시됩니다. 물론 메저먼트 항목에서도 특정한 아이디와 데이터를 통해 따로 필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필터를 아이디 그리고 아이디를 리드에 해당하는 D1이라는 값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게 되면 이전에 측정했던 리드 데이터의 개수 12개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호의 데이터 분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호의 품질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호의 품질을 확인하는 방법 가운데 I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iSQC 스펙에는 I 다이어그램에 대한 정의가 없지만 HDO 9000 장비에 I 다이어그램 기능을 통해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다이어그램은 디코드 설정에서 I 다이어그램 셋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미 디코드 1번에 iSQC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레이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신호의 비트레이트는 400kbps입니다. 그리고 동작시키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은 I 다이어그램이 표시가 됩니다. 현재 지금 샘플 속도가 2.5 샘플/s이기 때문에 이렇게 샘플 수가 조금 모자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샘플 속도를 올리거나 아니면 업샘플 기능을 이용해서 좀 더 부드럽게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리드라이트 필터를 적용하여 신호를 분리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라이트 신호를 분리해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리드 신호를 분리해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라이트 신호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I의 높이와 I의 폭을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I 다이어그램의 마스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iSQC 신호는 I 다이어그램에 대한 스펙이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탠다드 마스크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 제가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마스크 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임의로 만든 마스크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설정을 하여 신호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히팅이 일어나는 부분을 확인하려면 마스크 페일리어 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 히팅이 일어난 곳에 붉은색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생긴 파형이 어느 부분인지 확인을 하려면 페일리어 로케이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 페일리어 로케이션 탭에서는 아이 마스크 히팅이 액퀴지션 되고 있는 파형에서
몇 번째 유닛 인터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 파형의 모양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한 센서 신호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웨비나가 센서 신호와 시리얼 데이터를 연구하시는 많은 엔지니어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 웨비나에서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